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 역자 최염순, 출판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카네기 재단의 설립자이며 동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 인간경영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저서인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심어주고 인간경영의 최고의 바이블로 통한다. 이 책에서 카네기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인간경영 리더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2단계,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키워라. 3단계, 리더가 되라. 4단계, 감동,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을 키워라. 데일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여 스스로 의지로 따르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영원한 숙제에 대해서 명쾌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전하고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수많은 사례와 그것들을 풀어가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왜 이 책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옴기니의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물론 성경이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은 논픽션 부분에서는 단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다. 1937년 초판을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사람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장기간 축적된 인간경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쉽게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일과 사람, 이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이 사람이 힘들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인간경영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조직원이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는 인간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분명한 가치관과 비전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마음을 열고서 진정으로 다가서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오늘날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는 지위로 조직원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인간적인 매력과 영향력으로 추종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리더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굴하고 의욕과 창의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조직을 이끌어갈 실제적이고도 훌륭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좀 더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조직원의 사기를 북돋고 나아갈 길을 지도하고 조언도 하면서 그들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하이테크 시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전문가가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원의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하이터치 리더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인간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펼쳐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우선 자기의 마음부터 열고 모범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열정과 풍부한 정감을 불어넣는 리더, 창의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리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서 직업을 취미로 바꿔가는 리더, 그가 바로 인간경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네기야말로 21세기 인간경영 리더십을 주창한 선구자이자 현대의 진정한 멘토인 셈이다. 하이터치 인간경영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간경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이 책에서 카네기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인간경영 리더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2단계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키워라. 3단계 리더가 되라. 갈등을 해소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자산으로 만드는 능력을 배양하라. 4단계 감동,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을 키워라. 그동안 삼성, 현대, LG, SK, 이랜드, 휴렌패커드, 한국통신, 한국은행, 듀폰, 한국 IBM, 바스프그룹, 대교, 우림건설 등 많은 그룹과 기업들이 카네기 코스를 선택하여 인간경영을 통한 성과경영을 창출하여 왔다. 그간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새로운 열정으로 연구에 더욱 정진함으로써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장익순 사장님이야 편집진 여러분, 그리고 카네기 연구소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카네기 연구소장 최염순.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차지 마라. 자신의 이름으로 백화점을 설립한 존 워너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30년 전에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하나님이 평등하게 지능의 선물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않고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워너메이커는 젊어서 이러한 교훈을 깨달았지만 나는 한참 후에야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B.F. 스키너는 그의 실험을 통하여 선행에 대해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고 훨씬 효과적으로 배운 것을 습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이후의 연구들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판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종종 원한을 사게 된다. 또 다른 위대한 심리학자인 한스 셀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비판이 불러일으키는 원한은 직원들과 가족, 친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러면서도 비판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 오클라호마주 이니드의 조지비 존스톤은 한 기술회사의 안전 담당관이다. 그의 임무 중에 하나는 종업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헬멧을 착용 여부를 감독하는 일이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을 만날 때마다 그는 권위적인 태도로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 규칙에 따라줄 것을 강요했다. 그 결과 존스톤은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나면 종업원들은 곧 헬멧을 벗어버리곤 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번엔 헬멧을 쓰지 않은 종업원을 발견했을 때 그는 헬멧이 불편하지 않은지 또는 머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종업원에게 헬멧은 작업 중에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 결과 불쾌감이나 나쁜 감정 없이 규칙을 준수하는 종업원이 늘어났음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흔히 부모들은 자녀를 비난하고 싶어 한다. 당신은 내가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녀들을 비판하기 전에 미국 저널 잡지의 고전 중 하나인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를 읽어보십시오. 이 기사는 원래 피플즈 홈 저널지에 사설로 게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저자의 동의를 얻어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의 요약본을 여기에 옮겨 싣는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는 진지한 느낌을 단숨에 써내려간 짧은 글로 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려 해마다 계속 나오는 인기 있는 글이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가 작가 W. 리빙스턴 나니드에 발표된 이래 계속해서 전국의 잡지, 가정지, 일간신문에 수백 번 게재되었다. 이 글은 거의 모든 외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기사는 학교, 교회, 그리고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익혔으며 많은 프로그램에서 방송되기도 하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W. 리빙스턴 나니드. 아들아, 내 말을 듣거라. 나는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네 조그만 손은 빤 밑에 끼어 있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촉촉하게 젖어있는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나는 네 방에 혼자 몰래 들어왔단다. 몇 분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후회의 거센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네 잠자리를 찾아왔다. 내가 생각해오던 몇 가지 일이 있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대해왔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물만 찍어바른다고 해서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너를 꾸짖곤 했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너를 비난했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놓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었지. 아침 식사 때도 나는 또 네 결점을 들춰냈다. 음식을 흘린다거나 잘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거나 또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고
버터를 빵에 많이 바른다는 등. 그러나 너는 학교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때도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어깨를 펴고 걸어라. 오후 늦게 그런 일이 다시 시작되었지. 길을 걸어가다가 시멘트 바닥에서 무릎걸음을 하며 놀고 있는 널 보았단다. 네 타이즈에 구멍이 나 있었지. 나는 널 앞세우고 집으로 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야단치며 망신을 줬다. 타이즈는 비싸다. 네가 그것을 직접 샀다면 좀 더 주의했을 거야. 그걸 생각해 보렴. 아들아, 아빠의 입장에서 말이다. 얘야, 기억하고 있니?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너는 경계의 빛을 띠고 겁먹은 얼굴로 들어왔었잖니. 일을 방해당한 것에 짜증을 내면서 서류에서 눈을 뗀 나는 문 옆에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에게로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안고 키스를 했지. 너의 조그만 팔은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꽃을 피운 애정을 담아 나를 꼭 껴안았다.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시들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서는 너는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네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 손에서 서류가 마룻바닥으로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단다. 내가 왜 이런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을까? 잘못만을 찾아내 꾸짖는 버릇을. 그것은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 생긴 버릇이란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데서 생긴 잘못이란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란다. 그러나 너는 착하고 따뜻하고 진솔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너의 조그마한 마음은 넓은 언덕 위를 비치는 새벽빛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내게 달려와 저녁 키스를 하던 내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밤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얘야, 나는 어두운 네 침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네가 깨어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너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네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네가 웃을 때 나도 웃겠다. 너를 꾸짖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혀를 깨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되뇌어야지. 우리 애는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너를 어른처럼 대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지금 네가 침대에 쭈그리고 자는 것을 보니 아직 너는 갓난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겠구나. 어제까지 너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품에 안겨 있었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너에게 요구해왔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흥미롭다. 그렇게 되면 동정심과 인내와 온유함이 길러진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존슨 박사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를 심판하려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하면 당신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다고 했다. 즉,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듀이는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는 문구를 명심해 두도록 하라.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책에서 그것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강렬한 욕구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 욕구를 들어보기로 하자.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생명. 6. 성적인 만족. 7. 자녀들의 행복. 8.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 이상의 모든 욕구는 대개 충족될 수 있으나 예외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 심각하고 절실한 것으로 좀처럼 만족될 수 없는 욕구다. 그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듀이 박사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다. 만약 우리 선조들이 자기 중요감에 대한 불타는 듯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하등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찌든 한 야채 가게의 점원을 법률 공부에 빠져들도록 만든 것도 그러한 자기 중요감에 대한 욕구였다. 당신은 아마 이 야채 가게 점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로 하여금 불멸의 소설을 쓰도록 만든 것도 19세기 영국의 명건축가 크리스토퍼 랭경에게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준 것도 록펠러로 하여금 평생 동안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부를 축적하도록 한 것도 모두가 자신의 중요감에 대한 욕구이다. 이와 같은 욕구는 도해지의 부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저택을 짓게 만들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최신 유행 옷을 입고 최신형 자동차를 타고 똑똑한 자녀에 대해 자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소년 소녀들이 갱단에 가입하여 범죄 활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욕구 때문이다. 뉴욕 식영국장을 지낸 E.P. 멀루니에 의하면 보통 젊은 범죄자들은 마치 자아의 덩어리로 꽉 차 있어서 체포된 다음 그들이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영웅 취급하여 써놓은 신문을 보여달라는 것이라 한다. 그들은 스포츠계의 영웅이나 텔레비전 배우나 정치가들의 사진과 함께 실려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흡족해하며 교도소 안에서 복역해야 할 끔찍한 형기 따위는 먼 세상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시키는지 나에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존 디 록펠러는 중국 북경의 최신식 병원을 건립하여 그가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도 볼 일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돈을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중요감을 획득했다.
유명인들이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쓴 흥미있는 예는 역사 속에 많이 남아있다. 조지 워싱턴도 미 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기를 원했으며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및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에 탐을 냈다. 러시아의 캐더린 여왕도 여왕폐하라는 칭호를 쓰지 않은 편지는 뜯어보기를 거절했다. 백악관 시절의 링컨 부인은 그랜트 장군의 부인을 사납게 노려보며 내가 앉으라는 말도 하기 전에 감히 내 앞에서 의자에 앉다니 괘씸하군 하고 매섭게 소리쳤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1928년 버드 제독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의 빙산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조건하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빅토르 이고는 파리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엄청난 야심이 있었다. 위대한 섹스피어도 가족을 위한 문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려고 노력했다. 몇 년 전에 집을 나간 주부들에 관해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주부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칭찬의 부족이었다. 가출한 남편들에 대해서도 연구해보면 아마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코스에 들어온 한 사람이 부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부인은 교회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는 데 필요한 6가지 요구사항을 기입해달라고 했다. 남편은 그 강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그런 요구사항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6가지를 적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제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수천 가지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입하는 대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아침에 대답하겠소 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꽃집에 전화를 걸어 붉은 장미 6송이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꽃다발에는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6가지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소. 나는 지금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오라고 쓴 카드를 붙여두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저를 문 앞까지 마중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아내가 요구한 대로 비판하지 않은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무시되기 쉬운 미덕 중에 하나가 칭찬이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칭찬하기를 게을리하며 아이가 과자를 굽거나 처음으로 새 집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 때도 격려해주기에 인색하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관심이나 칭찬보다 더 기쁜 것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당신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맛있었다고 주방장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피로에 지친 판매원이 이례적인 친절을 베푼다면 그 점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 성직자들과 직업적인 강사 그리고 대중연설가들은 청중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쏟아붓고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 받지 못했을 때 실망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무실이나 점포 그리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친구는 모두 인간이며 칭찬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즐겨하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감사의 자취를 남기도록 하자. 그러면 다음에 그곳을 지나칠 때 그 조그마한 우정의 불꽃이 장밋빛 햇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코네티컷주의 뉴 페어필드에 사는 파멜라 더넴은 업무상 일솜씨가 서툰 직공들을 감독하게 되었다. 한 직공이 어찌나 이를 신통치 않게 하는지 다른 종업원들이 그를 놀려대는 것은 물론 작업 시간에 통로를 뛰어다니며 그가 만든 물건을 들고 핀잔을 주곤 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를 끼쳐 작업장의 생산성을 빼앗고 있었다. 파멜라는 그 직공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가끔씩 그 직공이 특별히 일을 잘 해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때마다 다른 직공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의 솜씨는 날마다 좋아져 갔고 곧 그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남보다 뛰어난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에게 칭찬을 하며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처럼 비판이나 비웃음이 없는 정직한 칭찬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만 불러일으킨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며 그 점에서 나는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만일 그것이 에머슨에게 있어서 진실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몇백 배나 더 진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장점이나 욕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반복할 것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